안녕하세요. 공기 좋은 강원도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돌고 돌아 고향으로 내려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인생이 야구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홈에서 출발해 1루, 2루, 3루를 거쳐 다시 홈으로 들어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저의 흥미진진한 오락 같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 인사한 대로 강원도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죠. 마을이 작아서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가까웠고 비밀 하나 없을 정도로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잘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영재가 나왔다면서 응원을 엄청 해주셨습니다. 한 학년에 인원이 8명이었는데 거기서 1등 했다고 엄청 많은 칭찬을 받았답니다. 아유, 우재야, 너 전교 1등 했다며? 아이고,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나중에 서울대 꼭 가라. 우재가 아기 때도 똑똑했잖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우재쟤는 커서 뭐라도 될 놈이야. 아주머니들 감사하긴 한데 저희 학년이 8명이에요. 이 작은 시골에서 1등, 2등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서울대요? 에이, 도시에 나가면 저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널렸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건 겸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답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저를 보통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재야, 넌 꿈을 크게 가져. 넌 엄마처럼 이런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지 말고 20살 되면 독립해서 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아라. 이 엄마가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방법은 네가 성공하는 길밖에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거야. 엄마, 저는 지금도 좋은데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엄마 원망 안 해봤니? 옆마을 부잣집 자식들처럼 살고 싶은 적 없어?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인생이고 저는 저예요. 엄마가 계신 이 집에서 사는 게 좋다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니까 가난하게 느끼는 거죠. 엄마랑 저만 생각해봐요. 꽤 살만하고 재밌지 않아요? 녀석 착하기도 하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우재 너를 낳은 일이다. 네가 있어서 엄마가 오래 살고 싶은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재야,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의 꿈이 깨져도 그 조각이 크기 때문이야. 조각 속에서 살더라도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찾으면 좋겠다. 엄마 무슨 말씀인지 헷갈리네요. 그래도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네, 꿈을 크게 가질게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공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시 학생들처럼 학원에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외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고3 수능 시험을 잘 치르고 나서 나름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으뜸인 대학을 지원했는데 덜컥 합격했답니다. 게다가 독립유공자 후손이라서 장학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답니다.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제가 큰 대학에 합격했다고 크게 현수막을 여러 개 달아주셨고 잔치를 열어주셨답니다. 마음껏 즐기고 나서 홀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장학금을 받게 되었으니 기본 생활비만 제가 마련하면 되었기 때문에 하루 4시간을 알바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 가서 혼자 사는 아들이 걱정되어 매달 반찬과 먹을거리를 바리바리 싸서 올라오셨어요. 방학 때 일주일씩 고향에 가서 어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곤 했고요. 학점 관리를 잘해서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바로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제가 대기업에 들어갔다며 또 현수막을 걸어주셨죠. 회사를 3년 동안 다녀봤는데 돈을 보통 이상으로 벌긴 했으나 뭔가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은 욕구가 솟구쳤답니다.
이것저것 돈 잘 버는 일을 알아보았더니 학원 강사가 그렇게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동기 중 하나가 대치동에서 일하는데 제가 일하는 대기업보다 2배는 많은 돈을 받고 일하는 걸 듣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학원과를 돌면서 면접을 보았고 알맞은 일자리를 찾았답니다. 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학원 강사로 일하게 됐죠.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너무 돈을 쫓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냐며 한 말씀 하셨는데 그래도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어요. 제가 행복하면 그만이라든 말씀을 덧붙이면서 뭐든 열심히 하면서 살아보라고 하셨답니다. 대치동 학원은 수강생이 많으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구조였는데 제가 좋은 대학도 나오고 수업도 재밌게 하니 소문이 나서 2달 뒤부터는 대기업 다닐 때보다 3배는 많은 돈을 벌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학원에서 사랑도 찾게 되었어요. 회사를 관두길 정말 잘했다고 느낀 순간이 여러 번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가장 크게 잘했다고 생각했답니다. 여자친구는 학원에서 오래 일했지만 수강생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겼답니다. 우재씨 여기 들어온 지 3달밖에 안 됐지? 근데 수강생이 그렇게나 많아? 늦은 밤까지 수업이 풀인데다 빈자리도 없네. 운이 좋았나 봐. 내가 능력에 비해 많은 걸 받는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아. 겸손하기까지 하네. 보면 볼수록 호감도가 상승한단 말이야. 내 신랑감으로 딱이란 말이지. 신랑감? 야, 은혜야, 나랑 만난 지 1달 됐는데 벌써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우재씨는 나를 잠깐 사귀다 헤어질 상대로 여긴 거야? 아니, 그렇진 않지. 다만 결혼 생각은 아직 무리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수학 강사라 그런지 계산적이네. 내가 우재씨를 신랑감으로 찜했으니까 다른 여자한테 갈 생각하지 마. 여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벌써 집안에 전한 모양이더라고요. 사랑과 일은 문제없이 잘 진행하며 2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효도를 하고 싶어서 어머니를 찾아가 허름한 집에서 깨끗하고 아늑한 주택을 마련해 드렸어요. 시골집이라 그리 비싸지가 않아서 대출을 아주 조금만 받았답니다. 우재야,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내가 그렇게 괜찮다고 말했는데 집까지 해주면 어떡하니?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말이야. 말씀드렸으면 분명히 싫다고 거절하셨을 테니까요. 일단 일을 저질러 놔야 할 것 같아서 집부터 사버렸어요. 아무튼 아들이 해준 집에서 편하게 좀 지내세요. 일도 그만하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용돈 가지고 사세요. 아셨죠? 아휴, 우리 아들 심성은 세상 누구보다 착해. 집을 내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착한 아이였어. 우재야, 고맙다. 근데 다음부턴 엄마한테 뭘 해줄 생각하지 마. 용돈도 필요 없다. 엄마 아직 젊어서 일하면서 살고 싶어. 어머니는 직장을 관둘 시기가 아니라면서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용돈을 적지 않게 매달 입금해 드렸답니다. 대출금은 빠르게 갚았어요. 제가 술도 안 마시고 씀씀이가 작아서 몇 달 만에 어머니 집을 해드릴 때 받은 대출금을 갚았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년이나 사귀었으니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의논을 하자고 하더군요. 내 나이 30이 넘었어, 우지씨. 나 계속 이렇게 둘 거야? 아, 결혼 말이구나. 해야지. 나도 은혜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서울에서 결혼 생활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모여야 할 것 같은데 알다시피 내가 엄마 집 해드려서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런 걱정이면 됐어.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우리 집 부자인 거 몰라?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여러 사업을 해오셨고 현재는 여행사를 하고 계셨어요. 자기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건 좀 죄송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우재씨, 학원에서 돈 좀 번다고 자기 혼자 힘으로 감당하려고? 근데 서울 집값은 자기 벌이론 마련하기 힘들어. 알지. 아무튼 결혼은 당장 어려울 것 같아. 아니, 난 더는 못 기다려. 진행을 하든지 나랑 헤어지든지 결정해.
여자친구가 3년이나 기다렸으니 더는 기다리기 힘들다며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헤어질 마음은 전혀 없었으니 얼마 뒤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짜가 잡혀서 고향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약속 장소로 나가 여자친구와 예비 장인 장모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처부모님은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깊은 대화를 나누진 않아 어떤 분들인지 확실하게 몰랐어요. 인사를 나누고 집과 혼수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살 집은 일단 서울 외곽으로 마련할까 해요. 그쪽의 아파트도 충분히 좋아서 살만할 것 같더라고요. 교통편도 그리 나쁘지 않고요. 제가 대출받으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장모님은 콧방귀를 끼며 대답하셨어요. 우리 딸을 변두리에서 살게 하겠다고? 이보게, 우리 딸은 평생 강남에서 살아온 애야. 불편하고 쪽팔리게 그런 데서 신혼을 살게 할 수 없네. 신혼집은 우리가 강남에 마련해 줄 테니 자네가 혼수해오게. 여자친구가 미리 말하긴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처가에서 지불해 주신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장모님, 그냥 저희 힘으로 살면 안 될까요? 전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네 학원에서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 들어보니 일타 강사까지는 아니라며. 그 월급으로 어느 세월에 강남으로 이사를 오겠나. 그냥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 이어서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어요. 이 서방이 세상 물정 잘 모르니까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네. 강남 집값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닌데 금방 벌어서 마련할 것처럼 말을 하네. 그리고 우리 딸을 변두리로 데려가겠다니까 어이가 없어. 이 서방, 그냥 조용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끝내게. 그리고 자네, 말하는 걸 보니 아직 애송이라 한참 더 성장해야 할 것 같네. 제가 몇 번이나 더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건 콧방귀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말씀을 거의 못하셨어요. 나중에 상견례가 끝나고 어머니가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휴, 엄마가 가진 게 없어서 뭐라 말을 못했다. 큰소리 떵떵 치면서 강남의 집을 내가 해주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런 능력도 형편도 되지 않으니 꿀먹은 벙어리로 앉아만 있었어. 엄마 불편하셨죠? 죄송해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까 봐요. 네가 결혼하고 싶다고 확신이 든 사람이라며. 그렇긴 한데 이대로 결혼하면 평생 장인 장모님한테 빚을 진 사위로 살아야 할 것 같으니까요. 아휴, 엄마가 뭐라고 조언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아들. 아니에요. 제가 잘 결정할게요, 엄마. 그렇게 상견례 때 들은 말을 곱씹어보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친구들을 만나 사연을 전했더니 다들 부럽다고 난리더라고요. 처가에서 집을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고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요즘 결혼은 능력 있는 집안에서 준비해도 아무렇지 않다고 했어요. 운 좋은 줄 알고 장가를 가라고 부추기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의 자존심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거였죠. 결국엔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여자친구와 결혼 진행을 계속하기로 했답니다. 2달 뒤 결혼식을 올리고 강남의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혼수를 제가 한다고 해서 준비를 하는데 적당한 것들로 사려고 했더니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장모님께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래서 처부모님이 허접한 걸 할 거면 안 하느니 못한 거라면서 혼수까지 두 분이 다 마련해 주셨어요. 저는 빈손으로 결혼을 한 것이었죠. 아내는 신혼집에서 매우 뿌듯해 했답니다. 아, 우리 집 좋다. 인테리어도 최고급으로 하고 가전 가구도 외제라서 때깔이 다르네. 당신도 좋지? 좋긴 한데 너무 비싼 걸로 해주셔서 부담스러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와서 미안하기도 하고. 돈이 있는 쪽이 준비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 당신 말이 맞다. 누가 준비하든 무슨 상관이겠어. 우리 둘이 잘 살면 그만이지.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여기서 오래 살 생각 말고 나중에 애기 생기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생각하고 있어.
난 강남의 대저택에서 살고 싶으니까 열심히 벌 생각해. 아내는 확실히 부잣집에서 자라와서 그런지 꿈이 저와 다르더라고요. 지금 사는 집도 부담되는데 대저택이라니. 아무튼 앞으로 진짜 열심히 벌어야겠더군요. 결혼 직후 아내는 일하던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올라가겠다며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미리 계획해왔던 것이라 저는 옆에서 응원만 해줬어요. 어머니가 시골에서 매달 저 좋아하는 반찬과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깃든 반찬을 먹을 때면 하루 종일 힘이 솟는 기분이었답니다. 우재씨, 그렇게 맛있어? 엄청 잘 먹네. 응, 맛있는데 자긴 입에 안 맞아? 시골에서 만든 거라 지저분하지 않을까 싶어. 맛도 너무 짠 것 같고.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데. 그 맛이 짜게 느껴지는 건 자기가 너무 싱겁게 먹어서 그런 거야. 식당만 가도 엄마 반찬보다 훨씬 더 짜다고. 그래, 당신 많이 먹어라. 아내는 어머니의 반찬을 거의 손도 대지 않았어요. 뭐 좀 서운하긴 했지만 아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한편 장인 장모님이 저희 신혼집에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오셨어요. 장모님은 집안 청소를 잘하는지 봐주셨는데 제가 깔끔한 편이라 매일같이 청소를 해서 잔소리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인상을 심하게 구기셨습니다. 이게 다 뭐야? 김치는 왜 이렇게 시뻘게? 저거 다 나트륨 덩어리라는 건 모르나? 자네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지? 나물 반찬들도 하나같이 소금에 절여진 것 같네. 장모님,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이 딱 적당해요. 아주 맛있다고요. 그러지 말고 식사 지금 하시죠. 됐네. 이 반찬들 버리면 안 되겠나? 눈으로 보니 싹 치워버리고 싶은데. 장모님, 저희 엄마의 정성인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제가 다 먹을 테니 그냥 두세요. 우리 딸이 손도 안 대는데 그냥 두라고? 자네 생각보다 이기적이구만. 이보게, 여기 누구 돈으로 산 집인지 알지? 갑자기 라이트옥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반찬 이야기를 하다가 집을 산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으시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자신이 갑이니 을인 저는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시는 것으로 들렸어요. 물론 반찬은 절대로 버리지 않았고 제가 빨리 먹고 치우겠다고 대답하며 정리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생신날이 다가와서 호텔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초대된 사람이 저희 부부 말고도 다른 식구들도 있더라고요. 오래된 친구분과 가족들이 나오셨답니다. 장인의 친구는 결혼식 때도 저에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셨는데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군요. 은혜서방 하는 일이 뭐라고 했지? 학원 강사입니다. 아, 대치동에서 강사한다고 했지? 기억나는구만. 은혜랑 같이 일하다가 만난 사이라고 했지? 자넨 참 운도 좋아. 은혜는 우리 아들이랑 짝을 지어주고 싶었다고. 친구분의 아들도 자리에 있었는데 저에게 명함을 주면서 말하더군요. 결혼식 때 뵀었는데 따로 인사는 못했죠? 전 작게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장인어른 생신날 불편한 만남을 하니 밥이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남자의 눈빛이 이글거리는 게 매우 불편했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진 않네요. 제가 사업할 일이 없어서요. 그러자 장인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이보게! 한 번 사는 인생 자네가 사업을 안 해서야 되겠나? 언제까지 학원에서 강사질이나 할래? 통을 크게 가져야지 이 사람아. 이 친구 말이야, 은혜를 엄청 좋아했었어. 자네만 아니었다면 둘이 연결해 주려고 했단 말이야. 내 딸이 이런 남자도 마다했으니 자네가 더 잘난 사람이 될 생각은 안 하나? 장인어른, 지금은 제가 하는 일도 괜찮습니다. 벌이도 만족하고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사업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장인은 찝찝한 얼굴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무시하려고 친구분 가족들을 초대한 건가 싶은 대화는 계속 오갔습니다.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었고 유명 인사를 만난 자랑을 하더군요.
처부모님과 있으면 마음이 늘 불편했는데 그래도 참았습니다. 곧 저를 사위로 예뻐해 주시겠지, 인정도 해주시고 가족처럼 지낼 수 있겠지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며칠 뒤에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하셔서 힘든 발걸음을 하셨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다. 우리 우재가 언제 다 커서 장가를 갔니? 난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엄마도 참, 제 나이가 33이에요. 엄마가 저를 24세 낳으셨는데 한참 늦게 결혼한 거 아닌가요? 말이 그렇게 되나? 아무튼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성공해서 잘 사는 걸 보니까 좋네. 근데 새애기는 어디 있니? 방에 있는데 잠이라도 들었나 봐요. 제가 데리고 나올게요. 그래, 며느리 얼굴도 좀 보자. 안방문을 열려고 하자 아내가 치장을 한 모습으로 나오더군요. 여보, 왜 이렇게 꾸몄어? 당신 시어머니 오신다고 이렇게 꾸민 거야? 이거 기분 좋은데? 무슨 소리야? 나 약속 있어서 나가는 길이야. 아, 어머님 오셨어요? 고개만 까딱거리며 인사하더니 다시 절 보며 말했습니다. 나 약속 있어. 다녀올 테니까 어머님이랑 오붓한 시간 보내. 약속을 잡았어? 왜? 내가 일주일 전부터 말해왔잖아. 엄마 오시니까 같이 재밌게 시간 보내자고 말했잖아. 아, 갑자기 약속 잡힌 걸 어떡하라고? 당신 지금 나한테 짜증내는 거야? 실망이 큰 표정을 짓자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얼른 약속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아이, 세아가 얼른 가라. 약속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어서 가라. 우재야, 그 세기가 약속 다녀오고 저녁에 같이 보내면 되지 않겠냐? 어머님, 저녁까지 드시고 가려고요? 설마 주무시고 가실 건가요? 아니, 오늘 시골로 바로 내려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 왜? 내가 자고 가는 게 불편하니? 그럼 다른 데 가서 자도록 하마. 아니에요, 집에서 주무세요. 아무튼 전 약속이 있어서 그만. 어머니가 주무시고 가는 것도 싫었는지 안 좋은 표정으로 나가더군요. 처가 부모님이 여러 번 주무시고 가도 제가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니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화는 못 내고 꾹 참았네요. 아, 우재야, 내가 괜히 놀러 온다고 했나 보다. 며느리 생각 안 하고 이기적으로 온 것 같아.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했는데 괜히 오셨다뇨. 아내가 로스쿨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저러는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죄송해요. 아이, 죄송해야 할 것까진 없다. 이렇게 내 아들 얼굴 보니 정말 좋다. 아들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좀 쉬었다가 해요.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버스에서 잠 많이 자서 괜찮아. 반찬도 많이 싸왔으니까 쟁여놓고 실컷 먹어. 엄마, 너무 자주 보내주지 마세요. 엄마 귀찮게 하는 게 죄송하단 말이에요. 아이, 귀찮긴. 난 우리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기쁜 사람이라고.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니들 반찬은 끝까지 책임지 마. 아이, 근데 세기는 반찬이 입에 맞다고 하니?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진 못했습니다. 그럼요. 엄마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아이, 다행이구나.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만든 보람이 있네. 어머니는 집에 오셔서 앉지도 않으시고 점심을 차려주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고향에서 있었던 엄마의 일들과 제가 서울에서 사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너무 재밌게 대화를 했는지 금세 해가 졌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내가 오지 않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딘데 이렇게 늦어? 저녁 시간 다 됐잖아. 나 집에 안 들어가. 친구 집에서 자고 내일 갈게. 뭐? 자고 온다고? 왜? 왜긴 왜야. 남이 우리 집에 있으면 남편이 못 쉬어. 남이라니? 우리 엄마가 남이야?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는 행동 문제가 심해. 처음 엄마가 신혼집에 오셨는데 바로 쌩하고 나가버리더니 자고 들어오겠다고? 장모님, 장인어른이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간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이래도 되는 거야? 몰라. 짜증 부리지 말고 당신 엄마랑 오붓한 시간 보내.
어머님 내일 내려가시는 거지? 집에 갔을 때 어머님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 전화 끊을게. 여보! 아내는 전화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내한테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독서실에서 공부로 밤을 새운다고 거짓말했답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억지로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저녁에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주무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내려가신다고 해서 더 계시다 가시라고 했는데 옷을 다 챙겨 입으시고 신발을 신으셨답니다.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고 버스 타시는 걸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와? 어머님은 잘 가셨고? 당신 딱 맞춰서 들어왔네?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들어? 전화로 말했잖아. 난 집에 남이 있으면 편히 모신다고. 남? 우리 엄마가 남이야? 당신한테도 부모님이야! 따지지 좀 마. 그냥 불편해서 나간 거라고 했잖아.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한 끼 식사도 같이 못할 만큼 엄마가 불편해? 그리고 공부를 24시간 하니? 여러 가지로 불편해. 음식도 나랑 안 맞게 하시고. 어머님한테 특유의 냄새가 나. 좀 피하고 싶어. 그 말에 화는 터져버렸습니다. 지금 뭘 했어? 엄마한테 냄새가 난다니? 당신 먹이겠다고 며칠 전부터 반찬 준비하신 분이야. 버스 타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뭐하러 오냐? 그리고 어머님 반찬 싫다고 말했는데 안 전한 거야? 그걸 어떻게 말하냐? 며느리가 엄마 반찬이 싫다고 어떻게 말해? 당신이 어제 한 행동 정말 실망이야. 기본 상식도 없는 것 같다고. 기본 상식이 없다니? 상식이 없는 건 당신이지. 여기 우리 부모님이 차려준 집인 거 잊었어? 내가 당신 엄마 피해 외박하고 들어왔으면 나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성질을 부려?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구나. 신혼집을 당신 부모님이 해줬으니 우리 엄마는 오시면 안 된다는 거야? 답답하네. 내가 언제 안 된다고 했어? 하룻밤 잘 놀다 갔잖아. 말다툼이 끝날 것 같지 않았고 화를 풀어야 했으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기를 하고 혼자 술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세상 편하게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더군요. 싸우고 나서 며칠 동안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다녀와라, 다녀왔냐 등등 기본적인 말만 했답니다. 아내는 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장인 장모님한테 일러버렸답니다. 집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서방, 자네 내 딸한테 성질 부렸다며. 자네 모친이 놀러와서 자리를 피한 것 때문에 화냈다면서. 장모님,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아내가 무례하게 굴어서 화를 좀 냈습니다. 만약 또 그런 행동을 하면 내 딸이 또 그런 행동하면 뭘 어쩔 건데? 이 사람이 염치만 없는 줄 알았는데 눈치도 없네. 우리가 마련해준 신혼집이라는 걸 잊었나? 게다가 혼수도 우리가 다 해줬잖아. 이런 집에서 살면 고마운 줄 알고 공주처럼 모시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 때문에 불편하게 만드는 게 말이 되나? 다시는 자네 모친 부르지 말게. 서울 올라오면 밖에서 만나든지 해. 장모님, 그럼 아내가 저희 엄마를 아예 안 만나고 살게 하란 말씀인가요? 누가 그렇대? 내 딸이 내킬 때가 되면 어련히 마음을 열고 가끔 얼굴 보면서 살겠지. 근데 지금은 공부하는 중이고 예민하니까 자네가 이해를 하란 말이야.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머리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 저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가 식구들 모두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벽 보고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후로 아내가 아무 일 없는 듯 말을 걸고 잘하려고 하길래 저도 화를 풀고 지냈습니다. 아내가 공부에 전념하는 동안 저는 학원에서 많은 수업을 소화하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학원생들 시험 끝나고 시골에 한번 내려가기로 했는데 아내도 따라가기로 했답니다. 이제는 좀 달라졌나 싶었죠. 제 차로 오랜 시간이 걸려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보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오는데 고생 많았다.
세아가 힘들었지? 아니에요. 오는데 남편이랑 대화하면서 와서 재밌었어요. 어서 들어가서 밥부터 먹자. 내가 맛있게 준비했으니 바로 먹으면 된다. 집안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며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젓가락으로 깨작대더라고요. 세아가 입맛이 없니? 네, 제가 멀미를 좀 했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님. 준비 열심히 해주셨는데. 속이 안 좋으면 죽이라도 써줄까? 아니에요. 제가 원래 입도 짧고 잘 안 먹어서요. 어머님, 저 방에 들어가서 좀 쉬다가 나올게요. 아내는 방에 들어가 누웠고 저와 어머니 둘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계속 속이 안 좋다면서 식사를 하지 않더군요. 저는 아내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당신 진짜 속 안 좋은 거 맞아? 솔직히 말해봐. 엄마 음식 먹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시댁에 왔으면 최소한 앉아서 대화라도 나눠야지. 내가 일부러 그래? 진짜 속이 안 좋은 걸 어떡하라고? 이 먼 길을 따라왔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 뭐 내가 심했다. 여보, 오늘 하루만큼은 엄마 좀 기분 좋게 해드리자. 부탁할게. 알았어. 최선을 다할게. 됐니? 억지로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했는데 아내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억지로 앉아있는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예의 없는 행동들 때문에 화가 솟아올랐고 억지로 꾸역꾸역 눌렀답니다. 어머니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라도 더 하시려고 아내에게 말을 걸었고요.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아내와 대판 싸웠습니다. 당신 그렇게 싫은 티를 내야겠어? 그럴 거면 뭐하러 따라온 거야?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이 먼 길을 동행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성질이야? 이제 보니까 당신 인성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인성 문제는 당신한테 있지? 결혼하기 전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주 이기적이고 예의가 없어. 말 다 했어? 차 세워. 고속도로에서 차를 어떻게 세워?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세우라고. 그만하자. 내가 죄인이다. 내가 다 잘못했다. 그렇게 화가 난 채로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각방 선언을 하더니 저를 거실에서 생활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아내와 한 입을 덮기 싫어서 그게 마음 편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싸운 이야기를 듣고 절 불러놓고 몇 시간 동안 화를 내시고 훈계했어요. 제가 잘한 건 하나도 없으니 납작 엎드려서 사과하라고 하셨죠. 근데 아내의 행동에 실망이 커서 쉽게 사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억지로 미안하다고 말했더니 아내는 콧방귀를 뀌며 알았다고 하더군요. 장인 장모님은 여전히 자주 신혼집에 오셔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장인어른은 언제까지 애들 코 묻은 돈이나 벌 거냐며 사업은 언제 할 거냐고 흰소리를 하셨고 장모님은 나중에 변호사가 될 아내한테 어울리게 업그레이드 좀 하라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자긍심도 있고 미래 걱정을 안 해서 좋았는데 말이죠. 저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자주 보였답니다. 그 뒤로도 어머니의 반찬이나 시골에서 얻은 감자나 고구마를 택배로 보내주시면 아내는 늘 짜증을 냈어요. 이것들 당신이 정리해. 누가 먹는다고 매번 몇 박스씩 보내는 거야? 내가 먹잖아, 내가! 난 엄마가 주신 것들 감사히 잘 먹고 있거든? 당신한테 억지로 먹으란 소리 안 할 테니까 화 좀 그만 내! 촌놈이라 그런지 계속 촌에서 올라온 것만 고집해서 처먹고 사네. 그래! 넌 도시 기집애라서 도시 음식만 먹고 살아라! 뭐야? 아내한테 기집애가 뭐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당신부터 말 곱게 해. 로스쿨식이나 다니는 사람이 어쩜 그리 입이 더러워. 진짜 후회된다.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한 건 쥐뿔도 없는 놈! 강남에서 살게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아내를 위할 줄 알아야지! 미안하다. 난 길들여지는 애완견이 아니라서 말이야. 아이 짜증나. 이런 식으로 늘 서로의 속을 벅벅 긁어가면서 지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제 몸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강의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성대결절이 왔답니다.
수술을 하고 몇 달 쉬기로 했죠.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수업을 할 정도가 되려면 한참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려고 여러 문제집을 공부하고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해야 더 재밌고 잘 풀릴지 연구를 했죠. 장모님은 제가 집에서 쉬는 게 못마땅해서 싫은 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네 집에서 얼마나 더 놀고 있을 건가?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힘들게 대답했어요. 목이 좀 나아지면 다시 일을 해야죠. 목소리가 듣기 거북하구만. 나아졌다가 또 목이 안 좋아지면 또 백수로 지내는 거 아니야? 자넨 계획이 없나? 강사 말고 다른 일 할 생각 없어? 지금으로선 일단 목이 낫게 기다려야죠. 장모님,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네 꼬라지를 보고 걱정이 안 되겠나? 아휴, 우리 딸은 나중에 변호사가 될 텐데 사위라는 놈은 아프다고 집에서 놀고만 있네. 장인 장모님께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대답했어요. 나중에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나아지겠지 하고 상상하면서 참았답니다. 아내는 제가 집에서 쉬게 되자 제 꼴이 보기 싫다면서 밖에서 하루 세 끼를 다 먹고 들어왔어요. 진짜 잠만 자고 나가거나 어떤 날은 외박을 하고 이틀 만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단순히 공부하는 것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잘 때 핸드폰을 몰래 봤더니 남자가 생겼더라고요. 충격이 심할 줄 알았는데 별로 놀라진 않았답니다. 그때 알았죠. 제가 아내와 헤어지고 싶어 한다는 걸 말이죠. 주말에 좋게 말해서 이혼장에 도장 찍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아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뭔가를 치우고 있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우리 엄마 반찬 아니야?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거야? 깼어? 아니, 냄새가 하도 역해서 그냥 내다 버리려고. 뭐? 누구 마음대로? 내 맘대로. 여기 내 집이잖아. 잊었어? 이제 막 나가네? 내가 목이 아파서 집에서 쉬니까 만만하다 못해 하찮게 보이냐? 감히 우리 엄마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려? 야, 너한테나 정성이지 나한텐 곤욕이야. 이 악취 맡는 거 그만하고 싶다고. 닥쳐! 닥치고 비켜! 우리 엄마 반찬 다시 꺼낼 거야! 반찬통을 그대로 버렸기 때문에 조심히 하나씩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뭐야? 지금 당신 우는 거야? 반찬 좀 버렸다고 울어? 아우, 진짜 찌질하다. 몸뚱이는 아파서 돈도 못 벌고 집에서 노는 한심한 백수 잉여놈아. 네 인생도 참 구질구질하다.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하나? 에휴. 무시하고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며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는데 마지막 도시락통을 여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일을 못하고 있으니 돈이 필요할 것이라며 편지와 통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어머니께 드린 용돈과 자신이 벌어오신 돈 모두 들어있는 통장을 말이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데 아내는 통장을 쓱 보더니 비웃더군요. 당신 엄마 대단하다. 돈을 줄 거면 많이 좀 주지 고작 이게 다야? 아이고, 정말 찌질하네. 당신도 찌질, 당신 엄마도 찌질. 한심하다. 너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 그동안 많이 참아왔는데 오늘 한 짓은 최악이야. 더는 못 참아.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바로 아내 따귀를 날렸습니다. 감히 내 어머니의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비난을 해? 나한테 막대하는 건 참아도 더는 어머니 무시하는 걸 참을 수 없어! 이 가증스럽고 더러운 여편네야! 언제 이혼할지 생각 중이었는데 아무래도 합의 이혼은 못하겠다. 당신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다 알아! 증거도 남겨뒀고 소송에서 개망신 주고 찢어져야겠어. 그 전에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한 거 지금 한 짓에 대한 대가 받아야겠다. 오늘 참교육해주겠어. 아,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참아왔구나?
네가 초라하고 찌질한 걸 아니까 뭐라 말을 못했겠지. 이 한심한 놈아. 성대수술하고 몇 달 쉬었다고 패급 취급하냐 이 여자야? 당신이랑 같이 살아보니까 평생 궁상맞게 살 것 같아서 다른 남자한테 갈아타는 중이었어. 그래서 뭐 이게 나빠? 역시 대화가 안 되네. 그냥 오늘 다 끝내자. 아내의 따귀를 연신 날리자 소리를 꽥 지르며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도 맞아가면서 아내의 따귀를 끝까지 날렸답니다. 이윽고 초인종이 울리자 아내가 허겁지겁 뛰어가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저는 장인 장모일 줄 알았는데 집에 들어온 사람은 아내의 상간남이었습니다. 아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모양인데 뺨 맞고 문자를 보냈는지 바로 찾아왔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하찮게 보였으면 집에 상간남을 불러? 이놈한테 막아달라고 연락한 거야? 어차피 이혼할 거 아니었나?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이혼하겠다고. 당신이 날 때리기까지 하니 불렀거든? 그래, 차라리 잘 됐네. 오늘 이 집에서 신나게 칼춤 춰야겠어. 어이, 바람난 개자식아, 얼른 덤벼! 상간남과 아내가 동시에 덤비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손과 발을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광분한 저를 이길 방법은 없었는지 두 사람은 처절하게 처맞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참교육은 그렇게 끝이 났죠. 그런데 장인 장모가 뒤늦게 찾아왔더라고요. 이서방,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을 이렇게 패다니. 너 감히 내 딸을 이렇게 만들어? 장모님 딸이랑 상간남이 다정하게 손잡고 저한테 덤비길래 제대로 맛을 보여줬죠. 장모님도 딸이 바람 피우는 걸 아셨나 봐요. 네 놈이 오죽 못났으면 내 딸이 바람을 피우겠나? 못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죠. 사위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야수들 같다고요. 이제 당신들이랑도 끝이니 그만 입 닫으시죠. 이혼 소송으로 당신들 아내 망신 주고 상간남도 고소할 겁니다. 큰 소리를 내며 말했더니 그제야 좀 무서웠나 봅니다. 맘 같아선 똑같이 패대기를 쳐주고 싶었지만 차마 어른들은 건들지 못하겠더라고요. 다들 침묵하고 있길래 참교육은 거기서 끝을 냈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에서 벗어났습니다. 먼저 병원에 가서 목 검사를 받았고 모텔방을 잡고 푹 잠을 잤습니다. 이혼을 하러 법정으로 갔고 각자 변호사가 침을 튀겨가며 변론했답니다. 유책 배우자는 아내가 확실했으니 제가 위자료를 조금 받고 이혼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상간남 소송도 해서 개망신을 줬습니다. 상간남과 아내는 같이 로스쿨에 다니면서 눈이 맞았는데 소문이 크게 났는데도 잘 사귄다고 하더군요. 정말 대단한 커플이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원룸을 구해 목이 좀 회복되자 대치동 학원으로 돌아갔어요. 수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잘 나왔답니다. 그런데 공허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채우고 바로 그만뒀습니다. 짐을 꾸려서 버스에 올랐고 강원도 어머니 댁으로 돌아갔답니다. 우재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마, 고향을 벗어나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좋은 대학 나오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젠 서울에서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가 네 집이니까 여기서 지내. 엄마 실망 안 하셨어요? 이혼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화 안 나셨어요? 실망은 무슨. 인생은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야. 내리막도 있고 빙판길도 있는 법이지. 네가 인생의 길에서 넘어지고 다쳤으니 집에 돌아와서 회복하고 치유한 다음에 다시 오르면 되는 거야. 오르막이 싫으면 평지만 골라서 걸으면 되고. 그래요. 다쳤으니까 회복하고 순타는 길만 찾아서 걸을게요.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통장 이거 다시 돌려드릴게요. 엄마 이건 엄마가 보관하시고 필요하실 때 쓰세요. 저 그래도 능력 있는 강사여서 돈이 아예 없진 않아요.
착하고 가여운 내 아들. 고생 많았다. 어머니는 포근하게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시골에서 정착하기로 결정하고 공부방을 냈어요. 제가 뭘 좋아할지 곰곰이 생각해보기도 했고 마을 어린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다고 하니 제가 나서서 공부방을 차렸답니다. 6명의 아이가 매일 저희 집으로 와서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사는 엄마 친구의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쪽도 이혼하고 시골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똑같으니 동질감이 생겨서 대화가 잘 통했답니다. 물론 이혼하고 시골로 내려온 저희도 잘한 게 없지만 서로의 아픈 부분을 보듬어주면서 정이 들어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1년 동안 시골 마을에서 소소한 연애를 하다가 가정을 꾸리기로 했어요. 작은 집을 사서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차렸답니다. 아내와 저는 같이 산 지 한 달 만에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여보, 아기가 생겼어. 아기를 임신했다고. 우리 둘이 통화하는 뭔가가 있긴 한가 보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임신이라니. 우리 둘 다 홈에서 출발해 1루, 2루, 3루를 찍고 다시 홈으로 돌아왔더니 이런 경사가 생겼네. 재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말이야. 인생은 야구 같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여보, 우리 나이가 30대 후반이니까 야구로 치면 3회 말이니까 9회 말까지, 아니 연장선 10회 말까지 재밌게 살아보자고. 마을 사람들이 야구 관계이라 생각하고 응원받으면서 행복하잔 말이야. 아내가 자주 인생을 야구로 비유하곤 했더니 저까지 인생을 야구로 말하고 있네요. 저희 두 사람은 고향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처와 처가의 소식을 다시 들은 건 태어날 딸의 두 돌이 되던 날이었어요. 생일상을 아내와 차리고 있는데 전처 친구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장인 장모의 여행사 사업이 망하자 수직 낙하하듯이 망해버렸답니다. 애초에 졸부였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니 다시 올라가기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전처는 상간남의 요구로 이혼했다네요.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전처는 생각만큼 일이 잘 풀리지도 않았답니다. 요새 변호사가 넘쳐나는 시대다 보니 진짜 능력이 있어야만 살아남는데 전처는 매번 패소만 하니 사무실 문을 닫고 말았대요. 앞으로 뭐하고 살지, 누구와 다른 행복을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는 양가 부모님이 가까이 살고 계셔서 매일 얼굴을 보며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의 아내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서 피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하니 제 아내에게 무시당한 어머니께 죄송하네요. 제 야구 같은 인생, 그리고 망쳐버린 결혼 이야기를 주저리 적어봤습니다. 한층 성장한 제가 되었으니 9회 말까지, 연장전까지 가족들과 잘 살아보렵니다.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인생은 홈런과 안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울도 있고 아웃도 있고 부상도 있습니다. 잘 극복하고 일어나서 다음 타자로 당당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